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조이대 대법원장 후보자 과거 판결, 이 논란들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자료들 보니까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민감한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요. 맞아요. 그 48세 남성이랑 14세 여중생 관계 사건이라든지 또 주한미군 감용 판결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판결 내용하고 또 뭐가 비판 지점인지 그리고 후보자 측 해명은 뭔지 이걸 여러분이 딱 들으시면 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특정 판결들이 뭐랄까 사회적인 통념이나 일반적인 법 감정하고 좀 부딪히는 지점들이 보여요. 네네. 근데 또 동시에 그 기숙력이라던가 심신미약 같은 법률 원칙들이 실제 사건에서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정이 드러나거든요. 그 법리적인 부분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기서 계속 보게 될 어떤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하면 그 확립된 법 원칙을 따라야 하는 거.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죠. 법적 안정성. 네. 그거랑 또 개별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정의,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이 둘 사이에 좀 어려운 균형 문제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균형점이 참 어렵겠네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진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네. 48세 연예기획사 대표, 14세 여중생 상대 아동성범죄 혐의. 1심,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9년, 중형이었단 말이죠. 네, 중형이었죠. 근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어요. 이게 핵심은 대법원이 피고인이랑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 뭐 사랑이었다,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판단한 셈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여기서 법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파기환송심의 기속력이라는 겁니다. 파기환송심의 기속력. 좀 어렵네요. 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상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거 무죄 취지다 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요. 네. 그러면 그 아래 법원, 하급심은 그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 한다. 네, 대법원이 딱 짚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다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었던 그 제3고심 재판부도 그 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만 했다는 게 이제 후보자 측 설명인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법 원칙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비판하는 쪽 입장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판결문에 나온 내용들, 뭐 14살의 아이가 스티커로 편지를 꾸민 걸 진정한 사람의 증표로 봤다, 이런 부분들을 막 지적하면서요. 네, 그 표현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당시 재판부가 그루밍 성범죄나 뭐랄까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파장이 큰 사건인데 왜 더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 노력을 안 했냐? 예를 들면 전원합의체 회부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절차를 통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1, 2심에서 중형이었는데 그게 뒤집힌 과정이나 근거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 원칙 적용이랑 사회적 정의, 또 국민들 감정 사이의 어떤 간극 같은 게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긴장감이 다른 사건에서도 또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한미군 병사의 성폭행 미수 사건 감형 판결이 또 있어요. 그 사건이요.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주한미군 병장 사건.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었는데 항소심 재판장이 조 후보자였고 그때 1년 6개월로 감형이 됐어요. 이것도 논란이 꽤 있었죠. 네, 이것도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감형의 주요 근거를 보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는 점, 이게 당시 법 기준으로는 감형 사유가 됐거든요. 피해자 합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심신미약 인정이었습니다. 심신미약이요? 네, 판결 내용을 보면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병사가 이라크 파병 후에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네, PTSD. 그거랑 또 음주 상태였던 걸 고려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심신미약 인정 부분이 또 다른 비판 지점이네요. 그렇죠. 과거에 그
조두순 사건 때도 엄청 논란이었잖아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하는 게 이게 맞냐 하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요. 네, 심신미약 감경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죠. 네. 그리고 PTSD를 감경 사유로 인증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요. 물론 이 부분도 후보자 측에서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따른 판단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뭐 양쪽 입장이 다 있네요. 그 외에 또 언급된 사안들이 있었나요? 네, 자료에 보면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 비판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그 도둑 뇌사 사건 같은 거. 아, 네네. 그리고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해서 사법부 독립성 문제 같은 것도 간략하게 언급은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 후보자 입장은 어땠나요?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국민들 눈높이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고요. 강제동원 판결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는 없다 이런 좀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내용들, 이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결국 이 특정 판결들을 둘러싼 논란이라는 게 법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적이나 우리 국민들 감정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속력, 심신미약, 이런 좀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지점들을 좀 주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법관이라는 자리가 그 확립된 법리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네, 근데 또 동시에 개별 사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타당성, 그리고 그게 사회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책임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딜레마네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본 사건들이 바로 그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법적 안정성이랑 구체적 정의 사이에서, 혹은 법리랑 사회적 공감대 사이에서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할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